자, 거기 87페이지 6번 보시면은 고시 열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립하고 승인하고 나면은 요 승인권자는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보내죠. 이게 이제 송부라고 했었고, 송부. 그 다음에 요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요 송부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립하고 승인이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는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를 바로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관리계획은 결정하고 나면 승인권자는 바로 송부를 했었는데, 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결정하고 자기가 고시를 합니다. 바로 고시를 보여주고 고시한 다음에 입안권자한테 송부를 합니다. 즉 고시가 먼저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송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시해주고 보여주고 보내줬으니까, 송부했으니까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열람만 시켜주면 됩니다. 열람만. 이게 이제 3번.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는 승인하고 바로 보내줬으니까 일반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결정하고 나면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고 송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결정 고시를 붙여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송부를 해주면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는 할 필요 없고, 여기서 고시를 했으니까 공고는 할 필요 없고 열람만 시켜줍니다. 열람만. 이렇게. 자, 보시죠. 국장이나 시도의사, 거기 밑줄 하실까요? 국장이나 시도의사. 이 사람들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 이 결정권자는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밑줄 고시. 결정하고 바로 고시합니다. 결정에다 밑줄 하셔도 좋고, 첫 번째 줄에 결정. 결정 고시하고 국장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밑줄 송부. 결정 고시하고 송부해 줍니다. 세 번째 줄에 송부. 그 다음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거기서 그 위에 줄에 뭐 열람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고시는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건부에,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결정하고 나면 이 결정권자가 바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송부를 하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람만 시켜주면 됩니다. 열람만. 그 다음에 뭐 시장 군수의 준용 이런 것들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이후의 절차입니다. 이후에 뭐 하는지.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요거를 지형도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펴놓고 여기까지는 주거지역, 여기까지는 뭐 상업지역, 그 다음에 도로는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어디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도면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형도면을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승인받고 나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는 효력 발생에 관한 말을 드리지 않았죠. 효력이 없으니까, 걔네는.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데,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획이니까 언제부터 그러면은 여기가 주거지역이 되고 어디부터 상업지역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렇게. 자,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보시면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뒤에 내용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 조치해서 기득권 보호 조항이라고 되어 있죠. 기득권이 뭐죠? 기득권? 기득권.
이미 기자를 쓰는 이미 기자. 이미 득한 권리입니다. 이미 득한 권리. 자, 시간의 흐름은 요 수직선에서 표시를 하고, 자, 요때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요 관리 계획 결정 이전에 이미 허가나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를 해서 이 공사를 쭉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내가 하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관리계획 결정이 이때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공사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할 수 있다라면은 그냥 하면 되는지 허가받고 해야 되는지 신고하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허가받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기득권보. 이미 이 사람은 공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권리를 득했죠 이미. 근데 이 권리를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득권보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결정되는 내용이 요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의 일종들이죠. 얘네들 행위제한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데는 원칙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런 곳은 행위제한이 너무 강한 곳이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는 있는데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요게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자,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관계없이, 관리계획 결정이랑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소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이곳이 행위제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은 안 되겠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정되고 나서 내가 이 공사를 이미 허가받았는데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득권 보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동그라미 하시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동그라미. 자, 원칙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렇죠. 맨 끝에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쪽에 위쪽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없이 그 앞에다가 그냥이란 말 넣어두시면 됩니다. 관계없이.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허가, 무신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하던 사업 그냥 쭉 하면 됩니다. 근데 가로 2번 특례가 나오죠.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특례 밑줄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거기 밑줄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이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행위제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3월 그 다음 페이지에 특광 시 군에게 밑줄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다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특례 읽어보지 마십시오. 가로 3번. 그 다음에 지형도면 작성 요거는 3월달에 하겠습니다. 지형도면 작성은 요거 앞에 입안이랑 결정 알고 나면은 요 똑같이 붙였을 거니까 요거는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래서 나중에 3월달에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91페이지 3번 정비가 나오죠. 정비.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의 재검토해서 가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저 밑에 줄에 재검토 밑줄. 우리가 배운 재검토는 때까지 다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자, 광역도시계획에는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는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라는 규정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실 필요 없고, 가로 그 다음에 큰 2번 이런 것들은 일단은 놔두십시오. 일단은. 자, 여기까지가 관리계획. 자, 보시면은
계획 만드는 거 다시 한번 해보죠.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놓으시죠. 생각을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먼저 지정이라는 걸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두 가지.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관할이 같다라는 거는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될 때는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지정. 그리고 지정을 해주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원칙 누굽니까?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힘듭니까 이게? 몇 번 했는데 오늘 같이 한다라고. 누가 같이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되니까. 같은 도 안에서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같이 하는 거고,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아까 시, 도가 같이 한다. 같이. 근데 지정해주고 나면 3년 안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안 하면 지정권자, 아까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죠. 그리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계획 만들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럼 지정권자가 직접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계획 만들고 나면은 승인하는 사람도 지정권자.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런 사람들만. 그 다음에 뭐 예외적으로 수립권자, 승인권자 같이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지정권자가 싹 다 하는 거죠. 지정권자가.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 수립권자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하는데, 기본계획은 관할에서 만든 데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특, 광, 시, 군에서 만들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은 관할의 지자체장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수립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승인 대신에 스스로 확정. 근데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죠. 승인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초사고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고시. 수립이란 말 대신에 관리계획은 입안이란 말을 쓰고,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나면 바로 고시하기 때문에 결정고시란 말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요것 정도는 3월까지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 정도는? 요것만 알고 오시면은 나머지는 다시 또 반복하겠습니다. 대신에 지정, 수립, 승인, 입안, 결정, 고시, 이것만, 딱 이것만.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뭐 중요했던 게 주민의 입안 제한. 모든 걸 다 제한하는 건 아니고 주민이 저 네 가지 용, 산, 기, 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기반시설은 면적의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하면, 이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답변 주는 기간이 45일.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입안권자 원칙은 기본계획이랑 똑같죠? 특, 광, 시, 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결정하는 사람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국장이 입안하는. 네, 국가계획도 맞습니다.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이 입안하니까 그거를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 됐습니다. 3월달에 하면 되니까. 나머지 절차들은 뭐 다 똑같으니까. 근데 주민의 의견 석시 요거만 보면,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관리계획에서는 직접 와서 보라고 하죠. 열람시켜줍니다. 그래서 공고를 먼저 합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14일 이상,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대부분이 14일입니다. 14일 이상 열람시켜주고, 이 열람기간에 의견 제시하면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노란 글자들 위주로만 뭐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요날.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의 날에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 지형도면을 승인받아서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는데 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때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그냥은 안 되고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한다. 이게 기득권 보호에 관한 조언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관리계획. 자, 이제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면이 뭔지, 삼양라면이 뭔지, 진라면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 뭐 용도 지역 역시 맨날 시험에 나온다. 맨날. 이것도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물고기가 뭐 5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노려야지 5마리 다 잡으려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뼈대가 제가 항상 세워드리는 그 뼈대 위주로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입안하고 결정 고시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다음 단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세세한 글자들 뭐 환경성업도 토지적 소멸과 기회지역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2차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런 것들 뭐 아주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은 당연히 이제 3월달로 미루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암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3월달, 4월달 이렇게 넘기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기둥을 일단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뼈대를 세우시고 나중에 살 붙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은 일단 밀어두십시오. 밀어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94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요건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거는 94페이지는 어딜 볼 거냐면은 97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기출 뭐 수도 없이 나와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용도 지역도 매해 출제됩니다. 용도 지역제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의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참 읽어볼까요? 용도 지역제는 토지를 소유자의 자의적 이용에 맡길 경우 무질서와 비효율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개발을 통해서 부적합한 토지 이용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법상 상린관계, 뭐 상린관계 이런 거 배웠습니까? 소유권의 내용이 상린관계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2절 용도지역 제도 나오죠. 거기는 별표 3개. 용도지역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용도지역의 의의가 거기 1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밑줄,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 지정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할 때는 대답하시더니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게 관리계획. 그래서 맨 마지막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때 역시 마찬가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뭘 그걸 또 밑줄을 칩니까? 용도지역 지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 시, 도, 대도시, 국장, 시, 도, 대도시 관리계획 결정권자죠. 이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이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국장, 시, 도, 대도시가. 밑줄 대도시도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가 나오죠. 그 판례, 책에 나오는 판례는 하나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자, 용도지역이 뭔지부터 한번 보자. 용도지역 페이지는 98페이지. 자, 보시면은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자,
지역인데 우리 국계법 지금 하고 있는데 국계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이었습니까? 건물에 관한 공법이었습니까? 토지. 즉 그래서 지역도 아마 토지를 의미하는 토지.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은 어디에다 지정하는 겁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을 합니다. 즉 용도지역은 관할에 있는 토지입니다. 관할, 특, 광, 시, 군에 있는 토지죠.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들을 써보면 지역, 지구, 구역. 자,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넓은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 네. 지구, 구역보다는 지역이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전부를 대상으로.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 용도라는 말인데 용도란 말이 바로 쓰임입니다. 쓰임. 쓰임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쓰임새죠. 이렇게. 즉 용도지역이란 건 관할 토지 전부를 쓰임에 따라서 법에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이 분류가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9개의 지역으로 다시 세분합니다.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즉 우리 관할의 토지는 이 21개의 용도 지역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 큰 4가지 용도부터 보면은 크게 4가지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 이게 크게 법에서 정한 4가지 용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이렇게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하는데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러면 4개, 7개, 8개, 9개 법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여기 있죠. 우리 학원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상업지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런 거 같죠? 그냥 그게 용도지역의 쓰임이에요. 용도지역의 쓰임. 그냥 그런 거 같으니까 그게 용도지역의 쓰임. 용도지역에 어떻게 쓰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답하신 게 용도지역의 쓰임입니다. 자, 우리 학원 주변에 보니까 저 옆에도 이렇게 상가용 빌딩들이 있고 옆에 숙박업소 있고 뒤에 가면 막 술집도 쭉 있고 주변을 보니까 학원 주변을 보니까 왠지 상업지역 같습니다. 상업지역. 그리고 이 상업지역을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관리지역 빼놓고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만 들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니까 이 단어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아 주거지역은 대충 이런 데 같다, 상업지역은 대충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 이미지랑 우리 학원 주변의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상업지역으로.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여기 있는데 학원 바로 옆에 보니까 길 건너편에 보니까 논이 이렇게 펼쳐진 논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에 가니까 학원 바로 옆에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공장이 이렇게 있는 공장이.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앞에 보니까 경찰서가 아니라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는 과수원이 있고 공장 바로 옆에. 요런 데는 용도 지역이 어디라고 대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왠지 뭐 여기는 상업용 빌딩 상업용 빌딩이 있다라 하면은 상업지역 같기도 하고 농림지역 같기도 하고 공업지역 같기도 하고 주거지역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쓰이는 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업용 빌딩 옆에 바로 공업용 시커먼 연기 나오는 공장이 나오고 그 상업용 공장 옆에
과수원이 쫙 펼쳐지고 논밭이 펼쳐지고 그 과수원 옆에는 2000세대, 3000세대는 아파트가 쫙 있고 막 이런 거. 땅이 없죠.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땅을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 거니까. 즉 관할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쓰는 겁니다. 분류를.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욕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관할 토지를 나눠 놓고 그 용도에 따라서 관할 토지를 쓰는 거죠. 자, 보면은 광명시 토지를 전부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토지를 활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들만 들어와야 됩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나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고 상가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관할 토지 전부를 용도로 딱딱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은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거지역의 이미지랑 여기 주거지역이 아파트라든지 뭐 단독주택 내지는 일종 근생 정도 조그마한 상가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주거지역의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공업지역도 마찬가지.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그 용도에 따라서 땅을 쓰다 보니까 이런 땅들이 그냥 용도 안 정해놓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죠. 토지를.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를 이 용도에 따라서 싹 딱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역의 쓰임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쓰는 겁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용도를 딱딱 나눠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막 무슨 뭐 상업용도, 공업용도,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토지가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의 토지, 이러한 토지에는 생활권은 딱 한 개만 형성이 됩니다. 한 개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이 형성이 돼야지 주거지역 플러스 공업지역 이렇게 돼버리면은 집 옆에 바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 거니까 용도지역은 아까 밑줄 친 게 중복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주거지역 플러스 공업지역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용도에 나눠가지고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려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관할 토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이렇게 1차적으로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뭐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위에 공업지역도 같이 지정되는 경우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되니까. 용도지역은 딱 하나씩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만 이렇게.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장관리 이렇게 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다시 세분을 하는데 일단은 요까지 세분되는 거 한번 보죠. 요까지 98페이지 용도지역의 종류.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결정권자입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괄호 1번, 2번, 3번, 4번 이게 4용도죠. 4용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요거는 뭐 따로 외우실 건 없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 사람들 많이 사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이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관리지역은 좀 놔두시고 농림지역 보시면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밑줄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밑줄 보전산지. 농림지역은 논밭에만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보전산지와 같은 산에도 이 농림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산에도. 그래서 농림업이라고 됐죠.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까지 진흥시키기 위해서 농업이랑 임업,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뭐 딱히 읽을 건 없는데 자, 혹시나 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수자원, 수산자원 이렇게 됐죠. 수자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그 앞에 페이지 99페이지에 자연환경 수자원은 그 끝에 보전. 수산자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보호 육성. 수자원이 뭐죠? 물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쓰다가 후대에다 물려줘야 됩니다. 즉 보전의 대상이에요. 보전. 근데 수산자원은 뭐죠? 굴, 미역 이런 것들은 잘 키워서 보호하고 육성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의 대상이고 수자원은 보전의 대상이에요. 보전. 요거를 바꿔내죠. 수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괴물이 돼요. 괴물이. 100년 된 전복 뭐 이렇게. 혹시나 해서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나 해서 수자원, 물이니까 우리가 잘 써서 후대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고 수산자원은 우리가 키워서 먹는 거, 보호, 육성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빠뜨린 거, 관리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관리지역. 요거는 이 글자만 가지고는 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자, 먼저 읽어보죠.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내지는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막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이렇게 나누는데 계획관리부터 먼저 보시죠. 계획관리지역이란 3번에 박스 안에 3번 밑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이 될 것 같은 애들. 그 다음에 1번, 보전관리지역 보시면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즉,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랑 이용되는 실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즉 농림지역이랑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니까 농림지역 이렇게 지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지역, 이런 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보죠. 법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취지.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그 제도가 없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관리지역은 국계법이 03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 같이 나옵니다. 그때. 자, 관할 토지 전부를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관리지역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 있겠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도시 중심부만 거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외곽지역, 농림지역에 적경해 있는 토지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경해 있는 이런 토지들은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의 형태를 보니까 거의 뭐 논밭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농림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런 토지들은 농림지역이랑 비슷하게 이용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슷하게 이용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8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집집마다 차량이 공급되면서 도시 외곽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도시가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자, 이 도시의 끝에 도달했죠. 도시지역의 끝에 도달했죠. 그러면 이 도시라는 애는 이제 도시지역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면서 성장을 그만 멈출까요? 아니면은 웃기고 있네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갑니까? 이게 계속 팽창해 나가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자, 원래는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들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도시지역이 계속 팽창해 나오고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몰려드니까 도시지역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들이 주거용이라든지 부도심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논밭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아니면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산이었는데 뭐 상업용 빌딩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의 접경지대에 있는 이런 도시지역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인접해 있는 이런 토지들이 개발이 되면은 여기 도시지역의 경계에 있는 농림지역 내지는 도시지역의 경계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개발 압력이 높아지겠죠. 개발 압력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농림지역이고 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니까 개발을 하면 안 돼 하면서 꾹 참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개발해버릴까요? 개발합니다. 개발해봤자 과태료, 벌금 얼마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즉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런 토지 소유자들이 위반 행위로 인해서 개발을 해버립니다. 위반 행위가 속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그러면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접경해 있는 이런 지역에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막 충돌이 발생합니다. 위반 행위들이 속출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충돌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의 대상인데 이 도시지역이 팽창을 해 나오고 도시지역의 끝에 도달하면은 바로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침범을 하면서 보전의 대상인 이런 토지들의 훼손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요걸 이래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제 관할 토지에다가 관리지역을 한번 넣어보죠. 역시 세 가지는 그대로 있겠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단 핵심이 되는 세 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획관리지역은 뭐였습니까? 거기 정의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러면은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게 있으면 됩니까?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시지역이 될 것 같은 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토지를 이용은 하고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보전관리지역. 자, 요거를 지정을 해놓고 앞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여기서는 해결되는지 한번 보죠. 도시지역 역시 예전에는 이 도시 중심으로만 개발이 돼 있었겠죠. 그러다가 8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도시가 성장을 해 나갑니다. 성장을 해 나가다가 도시의 끝에 도달하면은 이 도시는 성장을 멈춥니까? 계속 성장해 나갑니까?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시가 도시 외곽 지역에 바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갔었는데 여기 밖에는 도시지역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뭐 하려고? 도시지역이 되려고.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얘는 도시지역이 될 것 같은 애들이죠. 도시지역이 되려고 지금 도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도시가 이렇게 팽창을 해 나오면은 이 계획관리지역의 일부를 해제를 해버립니다. 해제를 해가지고 이걸 계획관리지역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도시지역이 팽창에 나올 때 받아줄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밖에서 계획관리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가 팽창에 나오는 도시지역을 받아줍니다. 판교, 분당, 뭐 일산 내지는 부천의 뭐 이런 신도시들 다 이런 거 도시 외곽지역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성장에 나오는 도시지역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의 대상이니까 얘네들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시지역에서 바로 농림지역, 바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넘어오니까 지키는 게 없고 바로 이게 너무 침범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란의 껍질처럼.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이렇게 팽창해 나오더라도 이게 아직 밖에서 계획관리가 이만큼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를 지나야 농림지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도시지역이 쭉 팽창을 나와도 계획관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를 지나서 농림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거 아니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덜하게 되겠죠. 즉 여기서는 도시지역에 접경해 있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데서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이런 접경지대에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충돌이 발생했었는데 중간에 관리지역을 넣어주니까 이 충돌이 안 일어나진 않겠지만 완화가 되더라는 거죠. 완화가. 이렇게. 그러면서 계획관리지역이 성장에 나오는 도시지역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랑 보전관리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얘네가 밖에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켜주니까 보전의 대상인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더라는 거죠. 즉 관리지역의 역할은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충지대 역할. 중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 들어가가지고 이전에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 요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이렇게. 관리지역은 뭐 글자들보다도 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런 게 관리지역이 하는 역할입니다. 관리지역.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고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가 있죠. 중요한 거라 그런지 페이지 숫자도 적네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령에서 요걸 다시 21가지로 세분을 합니다. 그 세분되는 거를 제가 한번 써보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으로 세분하고 이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요거는 민법 학개론 하시느라 너무 바쁘시겠지만 늦추지 마시고 꼭 해야 됩니다. 꼭 세분되는 거.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은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이 막 나와 있죠. 글자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위치들 이런 지역들이 21개의 용도지역들이 우리 관내, 광명시 안에서 아니면 우리 국토 안에서 어디쯤에 위치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상업지역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상업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인지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인지 근린상업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아마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근데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저쪽 철산역 주변에 중심상업지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이 어디쯤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우리 집이 주거지역이긴 주거지역일 텐데 전용인지 일반인지 아니면 일반 중에서도 1종, 2종, 3종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맞는지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글자 한 글자 이런 것들보다 자 보시면은 용도지역의 세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하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은 1종, 2종, 상종으로 이렇게 세분합니다. 자, 보시면은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 동그라미 일반은 편리 동그라미. 자,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고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양호, 편리.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편리하진 않으나 양호하다. 편리하진 않으나 양호하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하니까 양호하진 않으나 편리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사는데 주거지역인데 우리 집 근처가 편리한 주거 환경이 되려면은 뭐 차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먼 게 편리할까요? 가까운 게 편리할까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트라든지 대형 백화점 이런 것들도 뭐 근처에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요 간선도로에 가까이 있으면은 좀 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즉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그때 딱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약간의 자동차 경적 소리 내지는 차가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지상으로 지하철이 다니는 데서는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좀 들립니다. 이렇게 소음들이 조금 들리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는 막 매캐한 이런 연기는 아니지만 조금 텁텁한 이런 공기들이 있는 곳, 이런 데가 편리한 주거환경. 이런 데가 그에 비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은 내가 사는데 편리하진 않아도 됩니다. 편리하진 않아도 되는데 양호하려면 창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까? 산새 소리가 들리죠. 산새 소리가. 그 다음에 창문을 탁 여니까 피톤치드 향이 내 몸을 확 감싸는 그런데 풀레음이 코끝을 찌르고 막 이러려면은 양호한 주거환경은 주변에 뭐가 있으면 될까요? 산. 그래서 이 전용 주거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드라마에 회장님들 사는 데 있죠? 아니면은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집을 딱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생충은 다 보셨습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집이 완전 평지에 있던가요? 살짝 오르막이던가요? 살짝 오르막이죠. 왜냐면 그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딱 내려갈 때 보면 그 골목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분들은 시끄러운 데 싫어합니다. 양호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끼고 있고 약간 오르막에 위치합니다. 그런 동네가 드라마 그 회장님들 동네. 예전에 뭐 평창동, 성북동, 요 뒤에 뭐가 있죠? 북한산 있죠. 북한산. 그리고 요새 부자들 많이 사는데 이태원동, 한남동 요런 데. 남산 밑에죠. 남산 밑에. 요런 데. 요런 데가 양호한 주거환경, 즉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용한 데. 요런 데는 편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벤츠, BMW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편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구분하는 기준이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를 가지고 구분한다.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중층은 예전에 14층 이하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워낙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중층의 개념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층수의 기준은 없애버렸습니다.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중고층 이런 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층수 제한이 아예. 그래서 뭐 밑줄 해야 되는 거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양호, 2종은 공동, 양호 뭐 이렇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중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안이죠. 20층, 30층 막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곳은 양호할까요? 사람 많으면 양호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도 보호 못 받고. 그러니까 이 2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는 고급 그 빌라촌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빌라촌.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층을 가지고 저층 밑줄, 편리 밑줄, 중층 편리, 그 다음에 중고층 편리. 시험에는 당연히 이런
글자들 밑줄 쳐드린 거 바꿔서 내는데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들 정도를 꼭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자, 준주거 지역이 어떤 데냐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입구가. 그러면은 상업지역들은 대부분 요 도로변을 따라서 지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서 쭉 지정이 됩니다. 상업지역들이. 그리고 이 역세권이니까 지하철역 근처니까 1인 가구들이 많이 살 거고 여기서 한 블럭, 두 블럭 들어가면은 이제 원룸촌들이 쭉 형성이 되겠죠. 원룸촌이나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일 텐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주거 환경이 침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사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원룸촌에 보면은 이런 것들 많죠. 요새 짓는 거. 원룸이 있는데 1층에 필로티로 해가지고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여기는 뭐 치킨집 아니면은 뭐 커피숍, 꽃집 이런 거 들어와 있는 데 있습니다.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 포함된 점. 이런 데가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넘어가기 전에 이런 준주거지역들이 지정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보시면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세분을 하는데 중심 상업지역은 밑줄, 도심, 부도심. 즉 도시의 심장입니다. 도시의 심장. 도시의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아침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새벽에 뜹니까? 하루 종일. 도시 안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빡짝빡짝 거리는데 낮에는 일하러 직장인 들어오고 밤에는 애들 술 먹으러 오고 이런 데가 중심 상업지역. 서울의 강남 이런 데겠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 즉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의도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여의도에 그 사람들 일하러 왔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죠. 거기 그런 데.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이웃 가까이에서 근린지역에서 서비스나 일용품을 공급하는 곳.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거기 도시내 및 지역 간 밑줄 유통기능. 여기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했죠 제가? 네, 그런데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 도매시장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내 내지는 지역 간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도매시장. 그런데 그 다음에 지역 내니까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유통상업지역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저쪽에 코스트코, 이케아 뭐 이런 데. 네, 유통상업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세분을 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그 다음에 뒤에 밑줄, 공해성공업. 전용공업지역은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이런 데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 그러니까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대표적인 전용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맨 앞에 밑줄,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굴뚝이 없거나 굴뚝이 있더라도 뭐 수증기 정도 배출되는 곳 요런데.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거라고 했죠. 요거 신문에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하냐면은 지식산업센터, 뭐 지식산업단지, 지식형 산업단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문 그 분양 공고에 보면은 지식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공장을 아파트처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각 호실로 나누겠죠. 그리고 이 호실마다 공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장은 못 들어가고 경공업을 써요. 경공업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호실을 더 빌려가지고 옆에는 사무실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호실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조그마한 경공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요거를 오피스텔로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주거 용도로도 활용을 하는 거죠. 요거를 아파트형 공장, 우리 요새는 지식형 산업단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게 대표적인 중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인데 그래서 중공업지역에는 경공업 거기에 밑줄을 해주시면 되고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개발 가능성. 자, 보전 녹지 보시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밑줄, 보전. 보전. 보전은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보전이 목적이니까 보전 녹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밑줄, 유보. 유보는 개발을 한단 말일까요? 안 한단 말일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세모. 여기는.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밑줄.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이게 자연녹지 지역. 요게 21개의 용도 지역입니다. 21개 용도 지역. 글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요 지역들이 가지는 특징들, 그 건축 제한 문제랑 결합해서 나올 때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음 중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니까 여기랑 가장 안 어울리는 건물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내가 머릿속에 있지 않는 한, 뭐, 글자만 외워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파트 단지에 안 들어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주 어렵게 나오는 거죠. 좀 쉽게 나오는 것들은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뭐 이런 거.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이거는 기출문제 몇 번 나왔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건축 제한 가면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런 것들 나오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장 안 어울리는 건물이 뭔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용도 지역의 세 분까지 할 건데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저희 프린트 그냥 내드리면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내드리면 안 내드리는데 내드리는 이상 이거 풀고 갑니다. 자, 푸죠. 이거 그날 보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뭐 놔두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1번. 그리고 저는 뭐 OX 문제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틀리게 됩니다. 다 틀리게. 문제도 보시면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중에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옳은 거 찾는 게 어렵습니까? 틀린 거 찾는 게 어렵습니까? 틀린 거 찾는 게 어려워. 옳은 거 찾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틀린 거 4개 찾아야 되고 맞는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건 다 맞는 거 같죠? 근데 틀린 거 찾는 문제는 딱 하나 확실하게 틀린 것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내가 직접 내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옳은 거 찾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OX 문제도 뭐 O는 뭐 책에 다 적혀 있는데 그런 거 따로 볼 필요 없죠. 다 틀리게 내놨습니다. 광역계획권 1번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아니면 도지사.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뒤에 정답은 있으니까. 자, 2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 뭐가 우선합니까? 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그 뒤에 있는 기본계획을 고치시면 되겠죠. 3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계획 수립합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같이. 국장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같이 공동으로. 4번 광역계획권을 시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합니다. 관할이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시장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군이죠. 관할이 같을 때죠. 관할이 같을 때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했으니까 관할이 같을 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루,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기초사는 해야 되죠.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지방? 국장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겠죠. 국장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든 뭐 지방 나오는 순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냥 중간에 볼 것도 없이 국장은 중앙이라.
그 다음에 7번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야, 이거 틀린 지문이 없는데? 가 아니라 가로 안에 보실까요?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해야 됩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는 기장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기본계획이 있지 기장군 기본계획은 없죠? 거기 특광시 군에 광역시에 있는 군은 빠집니다. 거의 오늘 나온 지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지문이 이겁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단위로 수립하는 거지 강화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특광시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야겠죠. 이건 좀 쉽죠. 기본계획 입안권자는 기초사의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랑 뭘 포함해야 됩니까? 네, 재취약성. 기본계획에서는 토지 적성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죠. 환경성 검토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였습니까? 관리계획에서. 10번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스스로 확정하는 거죠. 확정. 1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10년마다 재검토? 재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네, 5년마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나왔습니다. 기준 나오면 누구? 국장. 네,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장이에요. 국장. 기준 나오면은 맨 끝에 가가지고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3번 주민은 다음 자 좀 지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민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게 딱 4가지 있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제한할 수 있는 거는 4가지만. 그 중에 용도지역의 지정은 없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14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국장이 위반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세 번째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니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정답은 밑에다 써놨습니다. 15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오늘 수업 안 한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3, 4월 달부터 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드린다고 하시길래 저도 1, 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놔뒀다가 3, 4월 달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 남은 거부터 그 다음에 지구 구역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